저는 60대를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받지 못한 지원을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지는 않았지만 간호조무사로 오래 일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느끼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오는 박탈감을 정말 많이 느꼈고 의사의 삶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길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의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는데 책임감 있고 묵묵했지만 집안일이든 자녀 교육이든 관심이 많지 않았고 회사 일에 치여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 성실한 면이 마음에 들었고 비록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직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씩 제가 꿈꿔왔던 거랑은 다르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회사 일만 생각해? 말로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지. 다 가족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언제나 저는 홀로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 뒤에는 가정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하였습니다. 첫 아이를 가진 뒤 저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이내 현실이 눈에 들어왔고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겠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파트타임 2가지를 겸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빵집에서 오후에는 학원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밤이면 녹초가 되었지만 저는 저의 피곤함보다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이렇게만 말하고는 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하라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관심도 걱정도 고마움도 아닌 그저 의례적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오갔고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뚜렷하게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녀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택, 과외 일정 관리, 독서 계획, 방학 프로그램, 진로 상담. 저의 삶은 전부 아이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저를 믿었고 저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딸은 때로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고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감정의 교류를 포기하고 나니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투영하면서 아이가 하나씩 해내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남편이 더 외로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혼자 버려두는 게 복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저와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늘 다음 학원의 시간표를 확인하거나 공부 자료를 찾으며 종종 걸음치는 모습에 남편과 저의 보이지 않는 벽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집안 분위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 늘 혼자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 거리며 지내는 모습을 저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자연스럽게 집에서는 침묵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저는 아이 문제집을 체크하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남편이 대답했지만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부재는 감정조차 기능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화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무감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집이라는 회사에 사는 동료처럼 살았습니다. 생활의 파트너, 가정의 운영자. 하지만 배우자라는 말에서 기대되는 따뜻함을 저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문했지만 정작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문제를 감추고 살아가는 동안 아이는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착실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저였기에 아이가 잘 될수록 남편에 대한 비난과 저희 공치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간 아이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어려움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학 비용도 대부분 저의 파트타임 수입과 절약으로 충당되었기에 그 부분에 남편이 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묻혀 살았고 아이의 진로는 물론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아내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를 더 힘들게 하였고 미운 감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 역시 아버지보다는 저에게 의지했습니다. 집안에서 감정의 중심은 언제나 저와 아이였고 남편은 그것이 서운하면서도 자신이 개입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저 묵묵히 가정의 가장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필요한 순간에 지갑을 열고 문제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습관이 되어버려 감정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당연한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아이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바쁘지만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결혼.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도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와의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후에는 더더욱 그러했고 사위에게 아이를 빼앗긴 게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전부 아이에게 걸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독립하고 난 뒤 남은 것은 오래도록 대화를 멈춘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했고 저는 더 이상 파트타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나가던 교육비 지출이 없어지자 경제적으로는 안정은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밥 차릴까? 그래. 그 짧은 대화를 빼면 저희 사이에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을 넘어서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 수도 없었고 애써 숨겨두었던 고독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자동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밤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치미는 감정은 축복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갑자기 앞이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지는 허망함이었습니다. 우리 애 잘 갔더라. 운전을 하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조차 오랜만에 듣는 표현 같아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살겠지. 이제는 자기 삶이니까. 그 짧은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집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어둡고 조용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침묵이 앞으로 다가올 노후의 시간을 미리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괜히 아이 방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이 있고 대학원 때 쓰던 컴퓨터가 있고 복잡한 메모들이 빼곡한 칠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멈춰버린 거구나. 아이의 독립은 기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진로 상담을 하고 대학 진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다니던 각종 설명회며 아이에게 투영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찾아볼 스케줄도 없고 비교할 다른 부모도 없고 종종거리며 학원비를 계산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였지? 저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 그 말은 방 안에 작은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아이가 떠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등만 켜진 채 세탁실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왜 거기 있어? 아, 그냥. 세탁기 돌아가나 보고 있었어. 이상했습니다. 세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혼자인 건가? 지금까지 남편을 외롭게 만든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위해 분주하게 살며 쌓아온 감정의 거리를 남편에게 향한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기 전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살던 시간에는 몰랐던 오롯이 배우자와 마주하는 삶이 진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은 퇴직했습니다. 정년 보장도 없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는 일찍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5세가 되자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혼자 라디오를 켜두고 점심엔 인스턴트로 끼니를 해결했고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TV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 해? 제가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지. 말하는 내내 남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인 게 편한가 봅니다. 그런 남편의 눈을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젊었을 때의 빛을 잃고 있었고 어깨는 조금 구부정해져 있었다. 모든 무게가 남편에게만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독립 이후 저도 삶의 리듬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쁨으로 채워져 있던 일상이 사라지자 그 빈틈 속에서 더 큰 불안과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울컥했고 가끔은 TV에서 나오는 가족 광고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 집에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휘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지?
그럴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닫아둔 대화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했고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TV 소리가 저의 고독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 돌 거 있어? 평생 가정일에 관심 없던 사람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자리 지켜. 곧 다 돼.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서툴게 그 옆에 서서 냄비를 보았습니다. 저희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심심하지 않아? 응 좀. 일할 때가 낫긴 했지. 그렇겠네. 당신은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몇십 년 만에 남편이 자신의 안부를 물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쩐지 슬펐습니다.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대화 한 줄은 서로 마음속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종종 작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뭐 먹을래? 오늘 날씨가 춥네. 이거 TV에서 하는 거 예전에 당신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 말들이 오히려 너무 늦게 찾아온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지는 법을 저도 몰랐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탓을 여태 남편에게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슬쩍 남편한테 미안한 감정과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허리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파? 좀 허리 쪽이 찌릿해서. 저는 말없이 외투를 꺼내왔습니다. 병원 가자.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돼. 참지 마. 이제는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밀어낸 한 가지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남편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까지 아프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최종적으로 진단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침묵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한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와 달리 늦은 밤까지 부엌을 쓸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도 다시 같은 자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아이 때문이야? 응. 아니 그것도 있고. 저는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많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보인다. 그 말은 저의 멈춰있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동시에 한 줄기 위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시간이 흐르는 구석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저는 유난히 추위를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기장판의 온도를 확인하고 거실 온풍기를 틀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는 추위 잘 안 탔잖아.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추워졌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서로 간단히 나눈 농담 같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변화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공유된 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계절을 함께 느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같은 온도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 초입 어느 날 아이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순간 울음이 북받쳤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요즘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고? 저는 질문을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말없이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는 아이가 가져온 간단한 선물을 보고 한참 동안 펼쳐보고 접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머그컵 2개였지만 저희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정성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내년부터는 회사 프로젝트 맡게 됐어. 그래? 잘했다. 저는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없이 덧붙인 문장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더 바빠질 것 같아. 아빠랑 둘이서 재밌게 잘 지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아이에게서 또 한 걸음 멀어지는 느낌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 산책? 응. 그냥 동네라도.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먼저 산책을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조용한 저녁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희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당신이랑 걷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네. 남편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런 적 거의 없었지. 저희는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늙어가는 걸음 속도에 맞춰 보폭을 조절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조금씩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옛날에 연애하는 기분이 몽글몽글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묻지도 않은 말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나 요즘 좀 무서워. 뭐가? 앞으로의 시간이. 그 말에 남편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의 장갑 낀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작은 손길이 느껴졌고 몸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질수록 저희는 낮에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책장 깊은 곳에 넣어둔 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몇 장 남지 않은 부부의 젊은 날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저런 때도 있었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바빴고 나는 아이 때문에 정신없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사진은 있네. 사진 속에서는 다 괜찮아 보이네. 둘은 한참 동안 사진을 보며 잊혀졌던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예전의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저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물들을 풀었다 접었다 하면서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라는 연은 참 하늘이 맺어줬다는 옛말이 맞나 봅니다. 오늘은 함께 웃지만 또 내일은 본척 만척 싸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늙어가며 더 애틋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